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 이영곤 판사님이 쓰신 법률 논문 하나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인권 행사의 요건 중 거래 안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인데요. 제목만 보면 머리가 좀 지끈거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나 개인이 파산했을 때요, 그 파산 직전에 이루어진 특정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는 부인권이라는 제도.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점들이 좀 뜨거운 감자인지, 특히 거래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요. 핵심적인 내용이랑 논쟁점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 부인권이라는 제도,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막 빼돌리거나 아니면 특정 채권자한테만 유리하게 처분하는 거, 이런 걸 막아서요, 남아있는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한 뭐랄까 아주 강력한 칼과 같은 존재죠. 칼이라,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칼날이 때로는 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파산 전에 채무자랑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거래가 취소되면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파산한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떤 공익적인 요구,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했던 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익적 요구, 이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 논문은 바로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냐 아니면 거래한 개인의 신뢰냐.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우선 이 부인권이 정확히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통 줄여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파산 관제인,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어떤 특정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산재단이라는 거는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재산 총액,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친한 사람 빚만 쏙 갚아주는 뭐 그런 얌체 같은 행동, 이걸 막는 장치다, 이런 거군요. 이게 없으면 진짜 채권자들은 빈 껍데기만 남은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 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 정확합니다. 네, 부인권은 파산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채권자 평등의 원칙, 다시 말해서 모든 채권자가 빚진 금액 비율대로 공평하게 변제받는다는 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나 다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파산 직전에 뭐 밥을 사 먹었다거나 직원들 월급 준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요. 첫째, 채무자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채권자 전체에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이걸 이제 사해성 또는 유해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셋째, 그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또 행위 당시에 채무자나 거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 이 사회성이라는 게 핵심이군요. 그럼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 자체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미 빚이 재산을 초과한 상태예요. 그런데 유일한 재산인 집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막 팔아치운다. 이건 명백히 채무자의 총 재산을 줄이는 거니까 사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은요. 채무자의 총 재산은 그대로인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경우예요. 여러 채권자 중에 유독 한 명에게만, 그것도 파산 직전에 빚 전액을 갚아버리는 행위. 이게 대표적이죠. 이걸 편파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몫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성이 인정돼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재산을 직접 빼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자들 사이에 어떤 공평성을 깨는 행위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네. 논문에서도 이걸 상세히 분류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의 부인입니다. 이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게 될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됩니다.
이게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 상대방 역시 이 거래가 다른 채권자들한테 해롭다는 사실을 알았어야만 그래야 부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악의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 다 알고 했다 이거군요. 네, 둘째는 위기 부인입니다. 이건 채무자가 지급정지라든가 파산 신청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졌거나 그 이후에 한 행위 중에서 사회성이 있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건 동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있고요. 고의 부인이랑은 다르게 채무자의 어떤 적극적인 해할 의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때도 거래 상대방이 거래 당시에 첫째, 채무자가 지급정지 같은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그 거래가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악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알아야만 부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대방의 악의 요건 때문에 거래 안전하고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셋째는 무상부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동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던 몰랐던, 즉 악의 불문하고 파산 선고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면 비교적 쉽게 부인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특히 그 위기 부인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아주 결정적이군요. 만약에 알았다고 판단되면 설령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거래 당시에는 이게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없는 계약이라고 믿었는데 몇 달 뒤에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거래할 때 내가 채무자의 위기 상황을 알았다는 그 이유, 즉 악의 때문에 갑자기 거래가 무효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거래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되고 이건 또 상거래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럼 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뭔가 장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법은 특히 위기 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악의를 좀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채무자의 위기 상황이나 거래의 사회성을 몰랐다면 이걸 선의라고 하는데요. 선의라면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물론 이 악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쵸. 누가 저 그 회사 망할 줄 알면서 거래했어요. 이렇게 순순히 인정하겠어요. 하하. 그럼 악의는 대체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실제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 이걸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채무자의 자금 사정을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계에 이미 그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나쁜 소문이 파다했었는지 또 거래 조건이 시세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서 이 정도 정황이라면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즉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논문에서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쟁점들로 넘어가 보죠. 거래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점들이 문제되는 건가요? 네, 논문에서 아주 흥미롭게 분석하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상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부인권 요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편파 행위인 거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런 법리입니다. 상당한 이유요? 그게 어떤 걸까요? 법을 어겨도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좀 이상한데요? 법을 어긴다기보다는요. 그 행위가 좀 불가피했거나 오히려 전체 채권자에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가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을 못 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극전을 빌리면서 유일한 재산인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한번 해보죠. 형식적으로 보면 특정 대출업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편파 행위가 맞죠.
하지만 이 자금 덕분에 회사가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고 계속 영업을 해서 결국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빚을 갚을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경우에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좀 봐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듣기만 해도 상당하다는 기준이 너무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누가 봐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이게?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상당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요. 어떤 경우가 상당한 경우인지 법에 명확히 쓰여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슷한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여러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이 참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상당성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아, 그럼 두 번째 쟁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부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입니다. 파산 직전에 채무자가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버리는 경우, 이게 많습니다. 이때 파산관제인은 이거 헐값에 팔아서 채권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러면서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아, 이것도 정말 흔히 있을 법한 일이네요. 그런데 헐값이라는 기준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부동산 시세라는 게 뭐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급매물은 원래 좀 싸게 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단순히 시세보다 낮다는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부적정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세 10억짜리 부동산을 9억 5천에 급하게 팔았다면 이걸 뭐 부당 염가 매각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만약에 5억에 팔았다면 문제는 그 중간 어디쯤, 예를 들어 뭐 7억이나 8억에 팔았을 때 발생합니다. 아, 그럴 때 애매하겠네요. 네, 법원은 매각 당시에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또 부동산을 얼마나 빨리 팔아야만 했는지, 매수인이 채무자랑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는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등 정말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논문에 인용된 판례 중에는요, 채무자가 심각한 자금난 때문에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이것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값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역시 거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부인권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네요.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좀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네, 이 논문에서도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 예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뭐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기 때문이죠. 각 나라마다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파산법, 그 뱅크럽티 코드라고 하죠. 거기는 우리보다 부인 대상 행위, 그러니까 프리퍼런스나 프로줄렌트 트랜스퍼 같은 거요. 이런 것과 그 예외 사유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의 변제, 즉 오디널 코스 오브 비즈니스와 같은 명확한 예외 규정을 두어서요. 일상적인 상거래 활동은 최대한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게 거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 미국은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군요. 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아주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걸 고의사회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려 10년까지로 아주 길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보호를 매우 두텁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일본은 우리의 위기 부인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악의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해서 부인권 행사를 조금 더 쉽게 하려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고 논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 나라마다 강조점이 진짜 다르군요. 미국처럼 예외를 명확히 하는 게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독일처럼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참 어렵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각국의 법제는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법률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결국 채권자 전체의 이익 보호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보호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의 핵심만 좀 간추려 볼까요? 부인권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평등한 만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래 관계까지 좀 불똥이 튀어서 거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과 같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부인권 행사를 위한 요건, 특히 행위의 사회성이나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 상대방의 주관적 상태, 즉 악의 여부를 아주 까다롭게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인권 남용을 막고 상거래 질서의 안정을 지키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행위의 상당성이나 부적정 가격 판단처럼 법 조항만으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회석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결국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모든 사정을 면밀히 살펴서 신중하게 이익 형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논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 즉 법 적용의 어려움과 예측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입니다. 결국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매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따져가면서 채권자 보호와 거래 안전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마치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어려운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곤 판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부인권과 거래 안전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딜레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법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이익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 균형을 찾아가려고 애쓰는지 그 복잡한 고민의 과정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부인권 제도는 결국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치, 그리고 파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공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가치, 이 둘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줄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인권의 여러 원칙과 쟁점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전통적인 금전 대차, 물품 거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는 훨씬 복잡하고 국경도 없고 심지어 실체도 없는 뭐 가상자산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는 기존의 부인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나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게 될까요? 기술 발전과 금융 혁신이 가져올 부인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당신과 함께 떠나겠습니다.